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거 모니터를 조금 높이 보셨죠? 생각해보니까. 자, 오늘 저희 단신 할 건데, 단신 첫 번째 소식이 듄이거든요. 듄. 네. 듄, 저는 9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9판으로 황금가지에서 나온 걸 가지고 있고, 약간 이런 식의 판형이고요. 조금 옛날 티가 나긴 납니다. 옛날 티가 나긴 나는데, 그래도 뭐 읽다 보면은 금방 이제 진도가 나가는 책이라 가지고 잠시 화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콩탕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오늘 듄을 보고 왔습니다. 네. 네, 듄을 아이맥스로 보고자 울산까지 다녀왔습니다. 포항에는 없는. 네. 대구에 있는 아이맥스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월 달에부터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울산에 있는 아이맥스가 영남권에서는 가장 큰 아이맥스래요. 그래서 보고 왔는데 아이맥스로 볼만한 것 같아요. 제가 일반 영화관에서 본 건 아니라 가지고 뭐 비교는 그러니까 둘 다 본 건 아니라 가지고 비교는 못 해보겠는데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볼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 영화관에서 한번 봐볼게요. 근데 제가 일반 영화관에서 한 번 더 봐야 객관적인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영화관에서 보고 네. 나중에 또 VOD로 풀리면은 또 컴퓨터로 볼 때는 아이맥스 비율로 볼 수 있겠죠. 로보토믹스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콩땅콩님도 준 영화 보고 오셨군요. 어떠셨어요?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전 소설을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아쉬운 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일단은 소설 분량이 길기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아쉽다. 그래도 이 소설의 이런 멋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잘렸기 때문에 저랑 반려랑 같이 갔는데 그분은 소설 안 읽고 봤거든요. 안 읽고 봤는데도 재밌게 봤대요. 봤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약간 소설을 안 읽은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약간 빙의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너무 클리셰 번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래요? 약간 그 왕도적인 전개 있잖아요. 소년 만화의 왕도적인 전개. 그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중간중간 가지를 다 쳐버리니까 그런 전개가 너무 뻔하게 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 소설 안 본 사람들은 좀 유치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웠고 근데 일단은 저희 듄을 한번 다룰 거거든요. 다룰 거라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저희 감상은 일단 영상미가 아주 대단했고 그 다음에 음악도 대단했고 그래서 음악과 이제 영상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약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보는 듯한 약간 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감동? 약간 그런 감동도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너무 디자인을 아주 유려하게 해가지고 정말 화면을 이쁘게 잘 찍었거든요. 멋지게 아름답게 찍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좋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티모시 샬라메가 얼굴로 다 했다. 이 얼굴은 정말 개연성 있는 얼굴이구나. 공작이 내 상이다.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그래서 조금 그런 감동도 있었습니다. 네. OST 만드신 한스 짐머 짐머? 네. 그렇게 듄을 좋아한다고. 안 그래도 그러니까 듄 덕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든 영화 같아요. 그래서 드니 빌레브도 보면은 듄은 나에게 성경과도 같다 막 이러면서 아주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걸 원작자가 보고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한스 짐머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팬이고 정말 이 팬들이 모여서 내가 느낀 이 멋짐을 너희한테도 보여주고 싶어 라는 이 마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느껴졌고
근데 이제 워낙 잘 만들었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거 영화 말고 그냥 시리즈물로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로? 장면이 멋있는데 너무 짧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나중에 저는 이제 컴퓨터로도 이제 그 파일을 받아가지고 계속 막 돌려보고 싶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나중에 이제 드라마로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영화가 많이 개봉하고 있어요. 음, 약간 그 코로나가 좀 네, 뭐라 그럴까 네. 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 들어섰다 이렇게 아, 네. 여겨지면서 좀 영화들이 막 밀렸던 것들이 막 개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쵸. 그 이터널스도 하고. 네, 네. 이터널스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베놈 2도 개봉했죠. 그쵸. 네, 영화들이 좀 음, 뭐 영화계가 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런 그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콩땅콩님은 전개는 좀 미묘했고 비주얼은 압도적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장면은 좀 더 멋있을 수 있었는데 라는 네, 생각이 드는 장면도 좀 있긴 했는데 음, 뭐 그런 건 나중에 저희가 듀는 다룰 때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신을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단신 제가 이 듀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모아놨는데 이거는 다 페이스북에 올릴 테니까요. 네, 그냥 이제 재미로 한번 골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드니 빌레브가 직접 설명하는 듀 메이킹에 대한 영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랑 드니 빌레브 감독이랑 같이 대담을 한 것도 있고, 네, 아이맥스로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워너브라더스에서 좀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린치가 한 80년대에 그 듄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것도 뭐 폭망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버전이랑 드니 빌레브 버전이랑 같이 좀 섞어가지고 좀 만든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비드 이것도 린치 버전은 좀 보니까 뭐 뒷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잘린 이야기도 많고, 그쵸, 네, 잘린 이야기를 좀 더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리뷰 같은 것도 좀 모아놨고요. 그다음에 원작 소설 전자책 할인 중입니다. 그래서 11월 19일까지 한 50%인가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그쵸. 다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듄 신장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김승호 번역가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신장판 나오면서 거의 한 20% 정도를 다 뜯어 고치셨대요. 재번역을 하셨대요. 그래서 재번역을 한 것도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니까 초반이 약간 조금 뭐 약간 오타라던가 조금 번역이 조금 어색한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트레이드, 그러니까 그 폴이 속한 그 메인 가문의 이름을 2002년 판에서는 아트레이드라고 했는데 2021년 판에서는 아트레이데스인가 뭐 이렇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읽으면 아트레이데스인가 이런데, 근데 그 듄 게임에서 아트레이드라고 번역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익숙해진 팬들이 많아가지고 2002년판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2021년판에서는 그렇게 좀 다시 수정을 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더빙판도 상영 중이더라고요. 일본어 더빙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실 이런 외국 영화를 더빙해가지고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DVD 같은 걸 내도 항상 더빙판이 꼭 들어가고, 왜냐하면 어, 왜인지를 뭐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뭐 몇 가지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일단 일본 분들은 우리나라보다 영어에 대해서 좀 덜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빙에 더 익숙하. 어, 더빙에 우리나라보다 더빙에 좀 더 거부감이 덜하다. 뭐 이런 그것도, 것도 있는 예,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일본은 음, 성우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다 음.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성덕 뭐 이런 것도 사실 일본이 더 활발하죠. 그것도 있죠. 네. 예, 그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주인공을 이리노 미유, 그 다음에 그 여자 주인공을 우치다 마야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성우분들이 하셨더라고요. 이리노 미유 성우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작품으로 치면은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아. 하쿠 역을 오.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좀 미성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오시고요. 그래서 폴 잘생겼죠, 우리 티모시 샬라메. 진짜 폴이 아주 초반에 이제 나오는 거라서 이건 딱히 스포일러는 아닌데 좀 이렇게 그 진실의 손 같은데, 그러니까 그 구멍 같은데 손을 넣어가지고 엄청 고통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되게 엄청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거든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너무 이 이쁜 사람이 우니까 참 이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레토 공작, 이 폴의 아버지죠. 네. 레토 공작도 정말 멋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후회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꼭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는 작품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주얼과 이 사운드 정말로 압도적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주선 이 디자인 같은 거라든가 그 오니소프터라고 해가지고 비행기 전투기 디자인이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터널스 개봉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그 관련 트리비아를 모아놓은 탈에도 지금 링크를 해놨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었죠. 그 농인 배우가 나온다. 농인 배우가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극 중에서도 농인이라는 설정이고, 그 다음에 수화를 하니까 다른 이터널스 영웅들이 다 그 수화를 할 줄 안다라는 그런 설정으로 영화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다들 기대를 하고 계시죠. 이 길가메시 역의 마동석님. 네. 마동석 배우가 이제 길가메시 역을 맡아가지고 영웅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는데, 이 흑요성님이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시죠. 이분이랑 마블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료로 커미션을 받아가지고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가메시를 그려가지고 이걸 이제 마동석님 그 배우님이 이제 들고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일러스트 되게 멋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했었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콩땅콩님 네. 쓰신 채팅 한번 읽어드리면은 네. 더빙 이제 노약자분들이 사실 자막 읽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막이 잘 돼 있는, 더빙이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더 많이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저도 성덕으로서 되게 할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 가지고 사실 뭐 안 하고 지나간 거긴 한데요. 그래서 콩탕콩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한국 성우 덕질을 했기 때문에 이 한국 성우 팬으로서는 정말로 이런 더빙 영화가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은 더 즐겁죠. 더 즐겁고 덕질할 거리도 늘어나고. 근데 그거 이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약자라던가 또는 어린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 자막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 이걸 다 읽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내용 이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국어 더빙을 하면 또 어떤 점이 좋냐면, 사실 외국의 영화를 우리가 볼 때 한번 번역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막을 읽더라도 자막은 이제 한번 그 대사를 우리나라의 문화권에 맞춰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는 건데, 더빙을 하게 되면은 그 배우들의 연기도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 또는 어떤 감성 또는 가치관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한번 번역된 거를 또 이제 감상을 할 수 있다는 또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의 연기도 번역의 일종이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감정선으로 그분들이 해석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한 작품을 두 가지 버전으로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약간 더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거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TV에서 지상파에서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졌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얼마든지 뭐 자막이든 뭐 그 더빙이든 다 골라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더빙이 늘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막으로 보면은 네. 장면을 좀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빙으로 볼 때보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더빙으로 보면은 뭔가 그 화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뭔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얘기를 할 텐데요. 책을 사실 제가 신간이 많은데 이번에 나온 게 다 집어넣지를 못했어요. 오늘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음번 단신을 할 때 그런 네. 제가 놓친 거는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일 좀 화제가 되는 신간 소식만 좀 모아봤습니다. 김초엽 작가의 신간이 지금 너무 많아요.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김초엽의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10월 달에 일단 방금 떠나온 세계라는 이 소설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는 행성어 서점이라는 또 죄송합니다. 행성어 서점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네, 그 12월에는 물의 모사라는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두 권 나왔기 때문에 두 권을 설명드리면은 방금 떠나온 세계는 우비속 같은 그 단편을 모아놓은 소설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제가 모아놨는데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팬데믹 6개의 세계에 수록된 최후의 라이오니부터 그 다음에 뭐 마리의 춤, 로라, 오래된 협약, 인지공간, 케빈 방정식 이렇게 6개의 이제 단편이 실려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인지공간은 아마 그 2020년에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도 실린 작품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포함해서 6작품이 들어있는데요. 참 기대가 되고요. 여기 보면은 너무 진짜 이쁘네요. 네, 커버가 이쁘죠. 그리고 이 이쁜 커버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향기가 나는 요런 태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은품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그래서 이 향기 나는 책갈피도 참 좀 소장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가지고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진도 너무 이쁘게 찍었죠. 네, 세팅을 참 이쁘게 하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행성어 서점. 이 이름도 뭔가 타이틀도 참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짧은 소설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네, 짧은 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그 호시 시니치의 쇼트. 초단침? 초단편? 네, 초단편. 약간 이제 보통의 단편보다는 좀 짧은 거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최인호 씨라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도 같이 삽화가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참 좀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두 권의 책, 김초엽 작가의 두 권의 책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천설란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게 좀 많아요. 네. 네. 일단은 일본에서 그 김초엽 작가의 우비속에 이어서 하야카와 서점에서 천설란 작가의 천개의 파랑을 발매를 이제 했습니다.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판의 표지인데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되게 굉장히 내용하고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말이 일단 나오죠. 네.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파랑이니까 이 밑에 파랑과 밑에 위에 파랑이 참 미묘하게 다르면서도 참 어우러지는 그런 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쁜 표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판에 그 천설란 작가가 작가의 말을 쓰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일본 트위터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디지몬 어드벤처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작가님이 아주 네, 그 디지몬 어드벤처 보셨나요, 공사님? 그럼요. 빰빰빠바바바 빰빰빠바바바. 사실 저는 안 봤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그 포켓몬 세대라 가지고 포켓몬을 보고 저는 둘 다 봤어요. 그죠, 보통은 네. 둘 다 보시는데 저는 포켓몬을 보고 디지몬을 보니까 이거 포켓몬 따라한 짝퉁 거 아니야?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약간 그래가지고 괜히 좀 이렇게 해가지고 포켓몬만 보고 이제 디지몬 안 봤었는데 디지몬 하면 이제 제일 많이 회자가 되는 게 스컬 그레이몬으로 이제 진화하는 거. 그래요? 탱이라 진화시켜줘 했는데 네. 진화했는데 이제 암흑진화인가라고 해가지고 이게 네. 뭐
진화가 잘못되는 그런 게 있어요. 흑화하나요? 네, 흑화를 하는 하하. 주인공이 이제 흑화를 해가지고 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이고. 해골로 되어 있는 그런 용 오. 같은 모습이 돼가지고 오. 그게 좀 많은 당시에 이제 어렸던 시청자들에게 트라우마로 좀 아이고, 각인이 어떡해. 되는 네,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많이 회자가 되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천솔란 작가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번역을 약간 했는데요. 한국에서 창작을 하면서 영향을 받은 작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 빠지지 않고 언급을 하는 게 디지몬 어드벤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 독자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자신이 내가 선택받은 아이들로서 이 디지털 월드에 초대될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하던 저는 어느새 세계의 균형과 평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른, 그 다음에 이 초대받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이 미련을 써나가는 소설가로 성장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저는 아직 디지털 월드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게 이제 되게 일본의 트위터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이 일본 독자들이 와 이거 사야겠다 이건 사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회자를 했는데 여기서 카쿠도 히로유키라는 디지몬 어드벤처를 감독하신 분이 이걸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와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디지몬 어드벤처는 그때까지 제가 즐겨왔던 SF나 모험소설, 판타지 뭐 이런 이야기나 영화나 만화의 재미와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작품을 본 분 중에서 이런 작가분이 나왔다는 게 그런 내가 이제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한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은 기분이 들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히데오 코지마 아시죠? 데스 네. 스트랜딩과 그 다음에 메탈 기어 솔리드의 아버지 히데오 코지마가 이 작품을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하야카와 서점에서 이 히데오 코지마한테 그 천개의 파랑을 이제 일본어판 나온 거를 그 보내드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언급을 하시면서 그 김초엽 작가의 단편집 우빗속을 읽으셨었대요. 히데오 코지마도. 그래서 제가 읽어봤을 때 이 브래드버리, 레이 브래드버리 같은 그런 서정적인 느낌이 나던데 이 책도 그런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천개의 파랑 지금 아주 그 절찬리 네, 판매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천개의 파랑 관련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이거랑 발맞춰서인지 모르겠는데 리패키지로 발매가 됐어요. 새롭게 이렇게 아주 이쁜 그런 패키지가 나왔고요. 심지어 글자까지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네. 내용에 글자가 이렇게 파란색이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한국 트위터에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천개의 파랑이 그거죠. 그 주인공인 로봇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브로콜리. 브로콜리. 네, 브로콜리가 줄여서 이제 콜리죠. 네. 그 말에서 떨어질 때 하늘을 보면서 음, 파랑색을 표현하는 말이 정말 많다. 뭐 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천개의 파랑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주인공과 그 다음에 주인공 동생이 아마 휠체어를 타는 친구였고 네. 그 다음에 어머니랑 그렇게 같이 이제 식당을 하면서 살고 있다가 그 주변에 경마장이 있었는데 그 경마장에서 그 우연히 이제 약간 그 폐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기수 로봇 브로콜리를 만나게 되죠. 네, 또 안락사의 위기에 처한 그 말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약간 성장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천살란 작가님 얘기를 한 김에 이것도 같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옥수수밭과 형이라고 해가지고 밀리의 서재에서 2035 SF 미스터리라는 그런 기획에서 연재를 하셨던 옥수수밭과 형이 드라마화 직약이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도 알려드리고요. 네, 그 와중에 콘텐트 애드민
님이 안녕하세요. 지각했네요. 라고 하시면서 네,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듀나 작가님의 평형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궤도 엘리베이터를 둘러싼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영어판이 출간 예정이래요. 미국의 그 랜덤 하우스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2023년 여름에 출간 예정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어서 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개인적으로 좀 되게 두근대는 소식이에요. 전내 코일 제가 항상 네. 아주 좋은 작품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고 이 전내 코일이 지금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는 아직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넷플릭스에 들어오는 날 저희가 반드시 소개를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이게 AR 안경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모두 이제 그 안경을 끼면은 그 전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한 얘기고요. 그 AR 펫이 이렇게 막 따라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AR에서만 볼 수 있는 펫이 있고,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AR 세상에서만 통하는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를 되게 재밌게 그려낸 작품이었는데요. 그 감독 이소 미츠오 감독의 신작 애니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분이 그 전내 코일 이후에 작품을 잘 안 했었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이 신작 애니를 들고 왔고요. 역시나 SF입니다. 지구 밖 소년 소녀라는 작품의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고요. 이게 세계관이 뭐 전내코일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 전내콜 이후에 한 50년 정도인가 30년 정도가 흐른 후의 이야기다. 좀 더 미래의 얘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세관이 연결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구 외 소년 소녀라고 하니까 지구 바깥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좀 주인공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구 바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구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설정은 사실 많은 SF에서 이게 활용을 하고 있는 설정인데, 우주에서 태어나면 골밀도 같은 게 되게 약하다, 낮다. 그쵸.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낮은 중력에 적응을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몸이 지구로 돌아가면은 골다공증처럼 이렇게 막 자꾸 골절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메인 그런 소재로 다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에 1월에 전편, 그 다음에 2월에 후편이 극장에서 일주일 정도씩 공개가 되고 이후에는 바로 블루레이랑 DVD가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시리즈물은 아닌데 그렇다고 극장을 한 편으로 개봉을 하기에는 너무 긴 그런 분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OVA라고 하면은 아마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OVA는 그 시리즈 보통 12화, 13화가 한 쿨인 그런 TV 시리즈보다는 좀 짧고 보통은 그다음에 극장판보다는 좀 길고 그 다음에 한 편 한 편에 정말 극장판 정도의 어떤 공력과 예산을 쏟아부은 그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OV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블루레이나 DVD로만 발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뭔가 그렇게 예산과 이제 어떤 시간을 충분히 들여가지고 만든 좀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이고 이거는 유료로 이렇게 팔기 위한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콩땅콩님이 전내 코일은 할머니가 세계관 최강자인 작품이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이건 뭐 아마 보신 분들만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신작 게임 소식. 네. 이거는 공상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크립션이라는 게임이 새로 나왔는데 인스크립션은 무슨 뜻이죠? 인스크립션이 이제 원래는 인스크립션의 저 Y가 I가 되면 이제 영어 단어로 뭐 필사하다, 뭐 적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인스크라이브에서 나오는군요. 네네네네.
요 여기 배경에 보이는 저 반대편에 보이는 이 눈이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 눈이 중간에 있는 사람. 네네 눈이 뱅글뱅글 뺑뺑 이렇게 돌고 네 있는 돌고 사람? 있는 저 네. 사람이 이제 필경사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 오. 인스크라이버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오. 카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그 카드를 만드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대항을 해가지고 카드 게임을 해가지고 뭐 이기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호호. 이게 뭐 단순히 카드 게임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니엘 멀린스 게임즈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네. 이 게임사가 만든 게임이 전작에 이 작품 전에 만든 게 포니 아일랜드라고 또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호호. 포니 아일랜드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인데 레이저를 뭐 쏘고 장애물을 피해가지고 네. 뭐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그런 게임인데 음. 이게 무늬만 그렇고 사실은 이게 메타 게임이에요. 음.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악마에게 뭐 영혼을 빼앗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먼 미래에 영혼이 납치가 돼가지고 네. 지금 이 포니 아일랜드라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단순히 포니 아일랜드 게임 내에서 뭔가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게임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타개를 하는 것이 사실 게임의 진짜 목표거든요. 내가 이 악마가 지금 나를 시켜가지고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 게임을 파괴를 해야 돼요. 이 게임기를. 아. 그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파괴해요? 그거는 이제 게임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포니 아일랜드 게임을 해보시면 네. 이 인스크립션도 비슷해요. 인스크립션도 사실 이거는 좀 스포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써놓으셨는데 인플루언서가 유튜버예요.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유튜버고 저는 이 유튜버가 찍은 동영상을 플레이어는 유튜버가 찍은 동영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거는 그 게임 형식상으로는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인플루언서가 플레이하고 있는 거를 그 영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설정인데 네. 이 인플루언서가 이제 그 TCG 트레이딩 카드 게임 카드를 모으는 그런 네. 그걸 하고 카드팩 개봉해가지고 어떤 카드가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스크립션이라는 그 TCG 게임과 이 세계관 안에서 인스크립션이라는 보드 게임이 있어요. 네. TCG 게임이 있는데 네. 그 카드 팩을 어디 중고장터에서 싸게 사가지고 팩을 개봉했더니 거기에 좌표가 들어있더라. 오호. 어딘가를 가리키는 그 집 오호. 근처인 거예요. 그래서 오. 가서 삽으로 파봤더니 거기에 오. 플로피 디스켓이 하나 나왔는데 오호. 그거를 컴퓨터에 딱 꼈더니 이 게임이 네. 나오는 거죠. 오호.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인스크립션 원래 보드 게임을 만들던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게임이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디지털 버전은 발매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찾았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그거는 우리 회사에 우리가 이런 거 발매한 적은 없는데 그거는 우리 회사에 법적인 소유권이 있으니까 너가 지금 한 거는 도둑질이고 그걸 우리한테 반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게임이고 오호. 이 사실 이 로그라이크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이 로그라이크에 해당되는 게임은 사실 이 게임의 그 전반부 프롤로그에 해당이 돼요. 엄청나게 볼륨이 크고 와. 스토리가 엄청나게 좀 방대해요. 네, 스케일이 굉장하고 이야. 이 게임이 또 ARG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ARG가 뭐예요? ARG가 이제 그 현실에 있는 어떤 요소를 게임 속에 이제 넣어놓은 건데 예를 들어 이 게임의 코드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네.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그런 그 코드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오. 게임 자체를 분해를 해보면은 코드를 분해를 해보면은 어떤 웹사이트 주소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또 다음 힌트로 어떤 안내하는 그런 그게 있고 그래서 전 세계 게이머들이 이 게임을 가지고 지금 분해를 하면서 이 게임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 이 게임의 진엔딩이 뭐냐 그런 걸 이제 파헤치는 걸 이제 ARG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게임 속에서 즐기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뭐 어떤 요소하고 이제 AR인 거죠. AR 게임인 거죠. 네.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우리 게이머가 본 거는 진짜 엔딩이 아니고 진짜 엔딩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뭔가 추측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아직 뭐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서 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약간 그 크리피 파스타라고 하죠.
크리피파스타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약간 괴담 이런 거 이제 뭐 외국에서 크리피파스타 단순히 괴담은 아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거 중에서는 빨간 마스크를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크리피파스타라고 하거든요. 외국에선 유명한 게 SCP. SCP라고 이제 그 SCP라는 비밀 단체가 있는데 네. 이 비밀 단체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것들이 지구에 막 위험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둔다. 이런 SCP라는 단체가 있다. 이런 어떤 설정이 있는데 음모론? 네, 음모론 뭐 음모론보다는 약간 창작물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모론을 창작물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크리피파스타라는 게. 닥터후에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 SCP 뭐 몇 이래가지고 닥터후예요? 네. 닥터후에서 그 SCP의 뭐를 차용해가지고 뭐 소재로 삼았다 뭐 이런 거. 그 예를 들어 그 우는 천사가 뭐 SCP에서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걸 뭐 좀 약간 그 차용을 했다, 모티브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땅콩이 있어요. 그 SCP에는 땅콩? 네, 땅콩 모양의 어떤 그 장식물이 있는데 그 장식물이 이제 우는 천사랑 정확하게 좀 그 설정이 비슷합니다. 그 친구는 뭐 그 우는 천사랑은 다르게 이제 그냥 죽여버리지만 목을 꺾어서 죽여버린다 뭐 이런 설정이 있지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크리피파스타라고 부르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텐츠 애드민님이 나폴리탄 괴담이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도 생각나고요. 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도 네. 이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은 진짜 그냥 SCP를 게임화한 거예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도 지금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그 인디 게임사가 아마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그 내가 SCP 같은 회사에 그러니까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현상이나 기현상 일으키는 물건 같은 것들을 잘 이제 가두어 놓는 그리고 연구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냥 그러니까 뭐 가두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뭐 에너지를 또 추출해야 돼요. 왜냐면은 전력 같은 걸 뭐 얻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네네. 그런 설정의 게임인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운영 게임은 아니고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나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참 게임의 뭔가 좀 가능성도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창작물로서 네, 그런 것 같네요. 다른 어떤 매체에 비해서 뭔가 그 좀 더 넓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우보이 비밥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엊그제인가요? 네, 엊그제 예고편이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일단 본편은 11월 19일 날 넷플릭스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예고편 보셨을 때 공사님 어떠셨나요? 점점점. 할 말이 많지만은 좀 아껴둬야 하지 않을까. 네.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예고편이 뭐 한 편이 아닌 것 같던데 그 만화 형태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던데. 그래요? 만화 컷신처럼 그 영상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리면서 한쪽에 다른 장면 나오고 한쪽에 어떤 장면 나오고 그런 것도 있던데 그거는 좀 그래도 뭐 영상미 자체는 있던데 약간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저는 이제 한 번 보고 이제 2번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예, 2번째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좀 평타는 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약간 이런 실사화를 했을 때는 원작을 너무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사실 네. 원작은. 그래서 원작을 너무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작을 이상하게 따라가려고 하면은 진짜 일본에 나오는 그 실사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장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매체적인 분위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음. 애니메이션은 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 머리 모양이라던가 이런 게 과장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려고 음. 똑같이 염색을 하고 똑같이 막 스프레이를 막 해가지고 떡칠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간 많은 작품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스쳐가네요. 그쵸. 강철의 네. 연금술사, 강철의 물사 실사, 드래곤볼 실사, 막 네, 이런 그런 거. 굉장히 많은 네, 작품들이 그렇죠. 주마등 스쳐 지나가듯이. 아니 그래서 그게 이 미국에서 이제 이건 만들어졌으니까 일본의 전철은 밟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과장되진 않던데요, 이 약간 저는 페이 캐릭터가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네. 근데 어쨌든 좀 코스프레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로 딱 그냥 이 영화 좀 드라마 시리즈로만 봤을 때도 그냥 완성된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콘텐츠 애드미님은 원작을 생각 안 하고 보면 즐기만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콩땅콩님은 속으로 빌고 있습니다. 제발 본편은 재미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판이랑 상관없이 그냥 정말 좀 잘 만든 드라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예고편을 보니까 약간 중간중간에 좀 싼마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진중하게 가는 게 낫지 그쵸? 않았을까. 네, 그쵸? 그래서 좀 진중한 작품인데. 네, 물론 이제 B급 감성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약간 저희 네. 리뷰했던 작품 그 넷플릭스 드라마 얼터드 카본? 네, 얼터드 카본 그런 느낌으로 그쵸, 하면 얼터드 카본 너무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본편이 나오면 또 일단은 한번 저희는 얘기를 트레일러만 해보도록 본 하겠습니다. 거니까. 네. 트레일러만 본 네, 거니까. 일단 저는 존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 산소호흡기 되지 않는 걸로. 네, 그렇죠. 존조는 저는 연기는 잘하는 것 같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카우보이 비밥 자체가 뭐 과장된 연기 이런 거, 그러니까 과장된 그런 어떤 캐릭터를 말씀해 주셨지만 카우보이 비밥 그래도 캐릭터들이 그렇게 과장된 편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텐데 조금 너무 따라하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 김초엽 작가의 스펙트럼이 김보라 감독에 의해서 영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프의 그 부산국제영화제의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에 이게 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놉시스가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되게 좀 흥미로워요. 원래 거에서 이제 원래 그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그 내용은 이제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주인공이 어떤 외계 행성에 불시착해서 포스트 컨택트를 하는 내용이죠. 그 외계인과 만나서 그 외계인과 우정을 나누고 이 외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우리와 다르게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떤 포맷에서 보여줄 것인가를 지금 열심히 각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금미래인데 한국천문연구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인 도연이 그 이제 스티브 플러스 린다라는 이 인물, 이 논바이너리고 이제 남성으로 전환 수술했지만 이제 자기 안의 그 예전의 린다를 지우고 싶지 않아서 스티브 플러스 린다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이거 되게 흥미롭죠. 그래서 이 인물한테 운전을 배우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 도연이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에서의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 희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출 의도를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그리워하는데 그런 그리움의 얼굴을 우리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 언제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소개할 때 이 작품은 영상화되면은 좀 뭔가 멋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영상화 팔렸다는 얘기도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토기님은 당시에 이거 영상화되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네. 정말 이 외계인들이 네. 그 색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 장면이라든가 뭐 그 행성은 어떻게 생겼을지 사실 머릿속으로 잘 상상이 안 가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 네. 외계인들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이제 음성 언어나 글자 언어로 소통을 하는데 그 외계인들은 색으로 색의 어떤 농담이라던가 다른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훨씬 섬세하게 인지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언어화 해가지고 서로 네. 소통을 하는 그런 작품이죠. 네, 네. 그런 종족이었고 그다음에 그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도 사실은 시각화를 하려면 이거를 해야 그쵸. 되잖아요. 그것도 참 어려운 과제일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여차하면은 정말로 B급 음,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이런 외계인을 직접 다루는 게 있었나요? 예를 들면 인터스텔라에서는 외계인이 아예 생기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도 안 나오고, 음, 그러니까 그 스탠리 큐브릭도 사실 이 외계인을 표현을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신의 그 생김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안 보여줬잖아요. AI에는 나왔던 거 같고. AI의 마지막에 그냥 좀 잠깐 나오고, 네. 네. 글쎄요. 뭔가 좀 그렇게 좀 컨택트에도 나왔었죠. 컨택트의 그 해파리 같이 네, 생긴 애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네. 약간 실망하시는 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토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상상한 모습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상상한 모습은 아니긴 했지만 좀 임팩트는 있었죠. 최근에 나온 영화는 모르겠네요. 디스트릭트 9. 디스트릭트 9. 디스트릭트 9. 디스트릭트 9은 조금 썸마이 하잖아요. 근데 좀 디테일이 많이 네. 살아있고 디스트릭트 9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고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쌈마이 하다고는 안 느껴졌는데 굉장히 좀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요. 근데 사실 그 외계인은 멋있는 느낌의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스트릭트 9에 나오는 그렇죠. 외계인은 네. 오히려 그 외계인들은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을 좀 묘사하기 위한 어떤 장치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징그럽고 약간 무섭게 생긴 그런 그렇죠. 네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작품하고는 에일리언도 생각나긴 하는데 그것도 오히려 그거는 약간 괴수니까 그렇죠. 괴물이고 이런 약간 인간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만한 외계인 E.T.가 생각나긴 하는데 발레리안 청개 행성? 발레리안 청개 네. 거기 외계인 많이 나오죠. 네, 맞네요. 거기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뭐 그 정도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아무튼 뭐 감독님이 님이, 잘 하시겠죠.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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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일본 SF 작가들이 그 논문 형식의 SF 엔솔로지를 냈다 그래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하야카와 서점에서 나온 건데요. 이상 논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상은 이제 이상 정상 할 때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논문은 논문이죠. 그래서 논문 형식의 SF를 이제 엔솔로지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앱스트랙트 결정론적 자유의지 이용 개변 공격에 대해서 그래서 뭐 169년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개요 해가지고 뭐 나오고 앱스트랙트가 나오고 1 뭐 이렇게 2 뭐 이래가지고 밑에 수식이랑 막 그래프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커뮤테이티브 다이어그램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재밌다. 네. 그래서 이게 두께도 되게 두껍고 그다음에 엄청 많은 작가들이 지금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뭐 재미가 있을지 읽는 게 일단은 좀 무서워지기는 하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주 흥미로운 기획이라 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주간 문고본 판매 랭킹 1위에 지금 등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부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써 있는 건가요? 부제요? 네. 이거요? 생명 머시기 그 부제가 아니고 이거 띠지 그냥 홍보 문구인데요. 네.
이상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 그 자체이다. 이런 식의 아주 약간 뭐랄까 클리셰적인. 재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좀 재밌어가지고 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신간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 많은 네. 많은 소식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신간 뾰롱뾰롱. 그 다음에는 SF 관련 소식을 가져왔어요. SF 어워드 2021 최종 대상 후보작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우수상 해가지고 3편까지 이제 상을 받으시는 요 작품들이 대상 발표가 3편, 됐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한 편, 부문별 한 편인 거죠. 부문별 한 편이고 편. 그 다음에 우수상 2편 해가지고 소설이랑 뭐 장편 소설 부문, 뭐 네. 중장편, 중단편, 그 다음에 뭐 웹툰, 그 다음에 웹소설, 뭐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각각 부문당 한 그쵸, 부문당 장편 그러니까 대상 하나, 네, 우수상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11월 13일 날 과천과학관에서 시상식이 열리는데요. 이게 뭐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대상작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 대상 수상작이 대상 후보작이 돼가지고 갖고 왔어요. 두 번째 달이라는 에디토리얼에서 나왔고 최이수 소설가님의 장편 소설인데요. 이거가 이제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이것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참 올해 2021년에 읽어볼 만한 그런 작품들이 뭐가 나왔나 한번 보시고 그런 가이드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소식이라서 가져왔고요. 대상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인간들의 모험이라고 해가지고 그 오영진 교수님이 원데이 특강을 기획을 하셔가지고 10월 24일 날 개최가 된 게 있었어요. 저도 일이 바쁘지만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기획이었고 여기 보면은 투명인간, 안드로이드, 기린, 그 다음에 미친 과학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줄 베른과 동아시아라는 이 소재로 강부원님께서 특강을 해주셨고 네, 전철이님이 그 이세계물의 역사와 12국기의 의미라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12국기를 또 다뤄주셨고 네, 임태훈 교수님이 조선대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임태훈 교수님이 블레이드 러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블레이드 러너 깊이 읽기라는 책 내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백민석 작가님이 이제 투명인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투명인간 이거 소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얘기였고 전 여기서 되게 처음 들었던 얘기가 줄 베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작가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제일 많이 팔린 책 또는 작가를 생각을 하시면 뭔 거 같으세요, 공사님? 성경? 그쵸. 1위는 네. 성경이죠. 네. 1위는 성경. 2위, 해리포터? 3위, 4위까지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인데 4위가 해리포터, 4위가 이제 조앤 K 롤링, 그다음에 3위가 줄 베른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정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분이고 심지어 이분은 프랑스 분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이제 쓴 소설이 영어권이라던가 다른 뭐 동아시아라던가 이런 데에 다 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 들어온 근대의 이제 그 SF 소설. SF면서 또 그냥 영문학이라고 할까요? 네. 서양 쪽의 그 문학이 네. 번역돼가지고 들어온 아주 초기 작품이 이 달세계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월세계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줄 베른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누구냐면 셰익스피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뭐 줄 베른 그 다음에 조앤 K 롤링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장르 문학이잖아요. 그쵸. 이런 이제 장르 문학이 정말로 많이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 것 같다. 약간 순문학 그 진영에서는 이 장르 문학을 약간 이제 이류 문학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애드민님께서 아가사 크리스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서 나왔다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 이걸 들으셨나요? 좀 부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곽재식 작가님과 켄리오 작가님의 대담, 인공지능과 유토피아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되게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 두근두근하는 그런 곽재식 작가님이랑 켄리오 작가님이 이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이런 대담을 하셨고 지금 유튜브에 전편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 후보. 네. 그쵸. 아가사 크리스티도 정말 많이 팔렸을 것 추리소설 같네요. 작가죠. 네. 셜록 홈즈도 되게 많이 팔렸을 것 같고,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같은 행사에서 정세랑 작가님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 정세랑 작가님과 츠무라 키코라는 작가님이 대담을 하시는데요. 목소리를 드릴게요라는 책에 대해서 대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자랑을 하자면요. 짜잔. 목소리를 드릴게요. 일본판. 네, 일본어판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 아작 출판사에서 하는 이벤트에 응모를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당첨이 돼가지고 네, 소개는 이런 식으로 세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일본 책은 세로 쓰기가 좀 보편화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일본어는 세로 쓰기를 했을 때 훨씬 읽기가 쉬운가 봐요. 옛날에도 뭐 그랬었고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도 세로 쓰기를 했었죠. 근데 일본은 약간 그 히라가나 자체가 이렇게 흘려 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세로 쓰기를 했을 때 더 자연스러운 연결이 것 된 같습니다. 느낌.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일본에 나온 것도 기념을 할 겸 지금 이렇게 대담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일본 작가분이랑. 그래서 11월 5일 날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유튜브로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토 SF 페스티벌이라는 게 지난 10월 23일 날 열렸어요. 제가 여기도 한번 가봤습니다. 네, 가서 제가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줌이랑 디스코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가를 할 수가 있었고 원래는 료칸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합숙 형태로 진행이 되는 그런 행사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SF 컨벤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구 외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주제로 세션이 있기도 하고 네, 작가 두 분이서 뭐 대담을 하는 그런 세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도쿄 소겐샤라고 해가지고 그 하야쿠아 서점 말고도 그 SF를 많이 내는 그런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에서 마련한 그런 해외 그다음에 SF. 최신 해외 SF를 말한다. 여기서는 이제 해외 SF 번역물을 많이 내는 그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세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 세션도 되게 재밌었어요. 엔조토라는 일본의 작가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 죽은 자의 제국 아마 아실 거예요. 죽은 자의 제국이라고 저희가 다 얘기했던 적 있죠. 네, 프랑켄슈타인 맞아요. 때 네, 이토 케이카쿠 작가가 쓰다가 이제 요절을 하셨고 그 뒤를 이제 친구였던 그 엔조토라는 작가분이 이어서 쓰신 그 책이 있는데 좀비물. 그쵸, 좀비물이죠. 네, 좀비를 약간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세계의 스팀펑크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엔조토 작품을 말한다라고 해가지고 수리 물리를 전공을 하신 분이 이 엔조토 작품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수리 물리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약간 소논문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걸 가지고 세션을 여신 거예요.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 세션들이 이제 1, 2, 3 세션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세션에 방을 이제 들어가가지고 보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근데 이게 12시에 끝나는데, 12시 끝나고 나서부터가 사실은 본편이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막 잡담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막 그 다음날 뭐 밤새 뭐 이루어지기도 한다. 뭐 요런 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세션 참관을 했었고 되게 재밌었고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여기 한 100명 정도의 분들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참석을 해가지고 출판사 관계자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팬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SF 동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F 동인지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좀 상상을 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중에 SF를 쓰는 작가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냥 SF 작가들도 한 200명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일본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보다 이 어떤 시장이 크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었던 이 팬층이 정말 두텁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보니까 여자분들도 좀 많으시고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위기가 재밌었다는 얘기를.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 슈퍼로봇 코스프레 대전이라는 게 10월 17일 날 열렸었는데 이게 정말 로봇을 이제 코스프레를 한 거죠.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 안에 그런- 들어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링크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타치코마가 움직여요. 네, 움직이게 만들었고 안에서 이제 그 카메라로 바깥을 볼 수가 있게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로봇이죠? 네, 공각기동대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이거 자동차 같은 건가요? 뭐 안에서 조종을 하면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의? 그런 모터가 느낌이었어요. 달려가지고. 약간 보시면 어, 딱히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뒤집어 쓰고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니는 느낌이 아니고 사람이 안에 타 있고 이게 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조그매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 사람이 들어가지? 그쵸, 신기하네요. 그쵸. 네. 요 뒤에 공간까지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좀 허술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움직이긴 아, 왜 움직여요. 허술한가 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사진으로 볼 때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 움직이면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무서워 이러면서 움직인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우주에서 영화를 찍는다고 러시아에서 합니다. 우주에 그 ISS 그 국제 우주 정거장 있잖아요. 거기로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영화를 찍으려고 감독이랑 이분이 감독이고 이분은 배우분이고 중간에 계신 분은 이제 우주 비행사 분.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주에서 첫 장편 영화를 찍는 건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이 감독님이랑 이 배우님이랑 우주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 훈련을 하셨대요. 훈련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영화 찍는 거를 장면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부터 시작해서 뭐 마이크 그다음 카메라 뭐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나게 세팅이 많잖아요. 근데 우주 정거장은 대단히 좁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 공간이 좀 넓어질 때마다 그게 다 돈이래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갈 때는 이 우주선도 정말 좁고 그다음에 그 우주 정거장도 상당히 이제 좁은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이 영화를 이 두 분이서 그냥 찍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사람이 많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메이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걱정한다고 뭐 딱히 소용은 없겠지만 어떤 영화를 찍는 거죠? 우주 영화를 찍는 거죠. 우주 영화. 뭐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일까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영화인 것 같던데요. 아, 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제목이나 그런 거는 공개가 된 게 아닌 제목은 거죠? 도전 챌린지라는 가제가 붙어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뭐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우리나라로 치면 KBS 방송사랑 약간 협력을 해가지고 찍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네.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당신에게 가고 있어라는 그 김보영 작가님의 작품이 영어권에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출판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어심토트라는 번역 문학 전문 포털에 그 영어판 리뷰가 올라와가지고 이거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SF 관련 뉴스 띠링띠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저 너무 좀 지치네요. 아, 네. 좀 네. 천천히 하시죠. 제가 좀 할까요?
네, 여기서부터는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저희 요까지 하면은 네, 다 할 것 음. 같네요. 네. 일단은 뭐 누리호 얘기를 네. 좀 해보죠. 네. 이번 달이죠. 이번 달 21일에 우리나라에서 누리호가 발사 시험을 했죠. 네. 발사 시험을 했고 궤도에 올라가는 것은 뭐 실패를 했으나 성공적으로 이제 궤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다. 이 우리나라 엔진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엔진이고 옛날에 발사했던 그 나로호는 이제 외국에서 만든 발사체를 가지고 네, 발사체를 안에 가지고 들어간 이제 그 띄우는 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띄우는 것만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네, 그 쏘아 올리는 로켓은 이제 외국 거를 썼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엔진은 이제 뭔가를 띄우기 위한 건 아니고 음. 궤도에 올라가는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궤도에 올리기까지는 이제 실패를 했지만 한 700m까지 700m까지 성공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 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때 아마 최종 성공을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그 과기부의 이제 장관님하고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랑, 대통령도 네. 나와가지고 이제 네. 축하를 해주시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개발 자체가 2011년인가? 2013년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10년 네, 됐더라고요. 거의 10년이 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었고, 엄청나게 긴 그런 개발 과정 끝에 나온 건데, 연구원분들이 굉장히 좀 허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거의 수십 년 동안 이거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한 번 날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10년 동안 좀 이렇게 막 만들어 왔던 기계를 뿅 하고 날리면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좀 좋으면서도 좀 허탈하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이 개발하는 곳을. 아, 그 맞다. 저희, 네, 가보셨죠? 어디죠? 과학창의재단 거기서 지원해줘가지고 네네. 갔었죠. 거기서 네. 갔는데 실제로 막 이 거대한 그런 엔진들이 엄청 큰 약간 주차장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죠? 게러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진짜로 엔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극한의 환경을 견딜 수 있나 이런 것들 계속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뭐 엄청 뜨거운 열이라던가 엄청 차가운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엄청 높은 가속도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있는가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테스트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마 이번 그 발사 테스트겠죠? 거기에 이제 넣어가지고 쏘아 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니까 3단 엔진이 뭐 멈췄다. 이게 1단, 2단, 3단까지 있는 거죠. 1단 네. 엔진이 이제 가장 밑에 있는 거가 이제 발사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2단 엔진도 발사가 되고 3단 엔진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발사가 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이제 엔진 출력이 안 나와가지고 궤도에 올리는데 실패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원인이 아직은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죠. 네, 11월 초에 나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뭐 그쵸. 이게 날아가 버려서 사실 없어져 이게 회수가 될까요? 회수를 하나요? 글쎄요, 회수가 안 되지 어렵겠죠? 않을까요? 네.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걸 뭐 주워가지고 어디가 뭐 고장난지 볼 수도 없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죠. 데이터 뭐 영상 데이터나 뭐 이런 수치 데이터 같은 걸로 할 것 같은데. 통신으로 계속 받아온 게 있으니까. 네네네. 이거 보면은 여기 발사랑 페어링 분리랑 이제 무사체 분리 장면의 영상을 찍은 거를 유튜브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게 보니까 생중계가 됐었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거는 그 후에 올라온 거예요. 그 후에 그렇군요. 이제 로켓에 실려 있었던 카메라로 이제 찍은 그 영상을 이제 올린 건데 보면서 약간 와 되게 SF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되게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SF 영화에서 우주를 다룬 SF 영화에서 정말로 고증을 잘 한 거였구나
실제로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라는 그런 음.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요. 저는. 상상물이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사실 예전에 그 나로 때는 한번 실패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해서 너무 언론이 음. 너무 이 뭐 세금을 날렸다느니 뭐 이런 음. 식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그 연구원분들이 막 트라우마가 엄청 걸렸었대요. 네. 막 약간 사실 실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성공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인데. 사실 이게 네.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이 변수가 있고 하니까 네. 사실 이건 또 지금 시험 발사잖아요. 뭐 네. 실제로 뭐 본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고 실패가 있어야 사실은 그런 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더 배우고 더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더 완벽하게 발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막 공황장애도 오시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그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 그 보도 자료를 낼 때 밑에 그 당부에 말씀해가지고 언론에서는 이걸 실패로 규정을 하지 말고 실패라는 워딩을 쓰지 말고 이제 그 좀 보도를 해달라 이런 거를 당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실패라고 많이들 보도를 하더랍니다만은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거를 좀 그런 노고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게 계속 사실은 이 1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이렇게 투자가 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너무 좀 이게 미국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인력이 들어가가지고 개발이 돼야 이게 되는 건데 800명인가? 그쵸.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미국은 한 2,000명인가 네. 2만 명인가 뭐 이렇게 되는 인력이 달부터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800명 가지고 했다. 공밀레. 자 그러면 이거는 국뽕만 마셔야 될 일인가? 아니죠. 그만큼 이제 갈려 나갔다는 건데 인력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훨씬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좀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워라밸이 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콩당콩님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벤트였습니다. 국뽕 한 사발 거하게 마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참 좀 정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좀 신기하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다들 특히 저희는 좀 이공계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약간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저기 들어간 이 공대 약간 공대생들의 어떤 노력? 뭐라고 할까요? 좀 이공계 그 종사자들의 그 노력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되게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코로나 관련 소식이네요. 네. 네. 어제 나왔던 뉴스인 것 같아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창원의 이제 정신병동이죠. 거기서 환자와 직원이 총 121명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107명이 돌파 감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이 백신을 맞은 게 아마 3개월 이전이다. 2-3개월 이전이다. 라고 하는데 네. 그 백신을 맞아도 2-3개월이 지나면은 항체 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사실은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일이거나 충격적인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다. 네, 전문가들 말로는 3개월 일반인들도 3개월이 지나면은 백신을 2차 접종을 맞았더라도 항체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돌파 감염 충분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맞았다면은 오히려 그 중증화율이라고 하죠. 치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맞았으면은 그 이후에 항체 수가 떨어지더라도 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들은 그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오히려 부스터샷과 똑같은 효과를 낸대요. 이
코로나에 맞으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도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모더나를 맞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항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거의 또 걸릴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오. 그래가지고 부스터샷을 맞은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뭘 유추해낼 수 있었냐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백신 맞은 사람들의 항체 수를 이제 보니까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항체 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코로나에 걸린 사람인 경우가 30%에 달했대요. 아, 네, 걸렸는데 몰랐던 거구나. 네 걸렸는데 몰랐고 그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 사람이 마치 부스터샷을 맞은 것처럼 항체 수가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미 걸렸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그 코로나 사망자가 왜 이렇게 많았는가를 또 설명해주는 좋은 어떤 지표로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시고 좀 충격을 먹으신 것 같기도 하고 충격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 말씀으로는 이게 뭐 우리가 이거를 엄청난 충격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막 음모론도 많이 퍼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맞은 백신이 사실 뭐 가짜가 아니냐. 물백신 아니냐 막 이런 거요? 왜냐면은 그 막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간호사인데 안티백서여가지고 이 백신을 뭐 바꿔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막 트위터에 떠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모론도 아마 아니겠죠, 근데. 네. 네. 아니겠죠. 자, 그다음에 뭐 영국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었는데 지금 최다 네. 일일 감염률이 최다를 찍었다. 뭐 네. 이런. 이 돌파 감염이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안 죽긴 하는데 돌파 감염에 걸리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를 옮기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나 백신이 모든 사람한테 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래요. 항체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돌파 감염을 걸리면은 저는 안 죽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도 그렇고 지금 저 스웨덴인가 뭐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스크는 일단은 아마 계속 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차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쉽네요. 제가 축구하는데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죠? 호흡이 잘 안 네. 되니까. 네. 네.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 테슬라봇이라는 거를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형 로봇을 만들겠다는 진짜 근데 인간처럼 생겼네요. 내년에 출시를 하겠다는 아주 오, 거창한 음,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게 무슨 뻘소리냐 이러면서 약간 코웃음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만들어봤자 만든다 한들 이게 그렇게 뭐 효용이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다 써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사실은 뭐 나중에 뭐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꿈만 큰 거 아니냐. 러시아인가 거기서 막 그런 일도 있었죠. 로봇 뭐 사람 형태의 로봇을 만들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로봇 흉내를 내고 있었다든가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 실제로 그 발표 이벤트 할 때는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로봇처럼 춤을 추면서 막 이벤트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일론 머스크가 블레이드 러너의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블레이드 러너 보면은 거기에 이제 타이렐사, 그러니까 옛날 오리지널 블레이드 러너 영화를 보면은 그 타이렐사에서 뭐 정말로 그 약간 지금의 애플이나 구글 같은 정말 대기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인간형 로봇까지 만들잖아요. 네. 그 레플리컨트까지 만드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약간 타이렐 같은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타이렐가 할아버지죠? 작품 영화에서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그 뭐 물고기의 이제 뇌를 이식해가지고 뭐 이렇게 헤엄쳐 다녔던 뭐 그런. 네. 그다음에 그쵸. 컨텐츠 애드민께서 터키인이라는 체스 로봇도 안에 체스 고수가 사실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애플 TV가 11월 4일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파운데이션 시리즈래요. 디즈니 플러스보다 한 발 앞서서. 네. 네. 근데 파운데이션 시리즈 이거 평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소설 파운데이션을 영화. 네, 맞아요. 영상한 건가요? 네, 네. 그 아시모프인가? 네네. 네, 아시모프의 그 파운데이션을 그 야심차게 시리즈화 했는데 네, 평가는 조금 안 좋긴 한데 어쨌든 네, 그 이미지 애플 자체는 TV 좀 뭔가 이쁘게 찍힌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꿨다. 이거 뭐 많이들 뭐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위기 상황이죠. 좀 내부 폭로가 있어가지고 회사가 이 분노나 증오 발언이랑 허위 정보를 조장하거나 방치를 했고 극단주의 사상을 유포해서 10대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 뭐 예를 들면 이 알고리즘 상으로 좀 중도였던 사람이 극으로 가도록 중도좌파는 극좌파로 중도파는 극우파로 가도록 알고리즘 유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예. 최근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던데요. 페이스북이랑 뭐 다른 뭐 기타 SNS는 민주주의를 약간 저해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데 유일하게 그 트위터만이 그 반대의 역할을 했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리고 그래요? 그 음모론 같은 경우에도 뭐 백신 안티백서 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 다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안티백서가 오히려 약간 그 활개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반면에 트위터만 약간 그 반대의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약간 뭐 근데 좀 극단적인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던데. 트위터예요. 예. 뭐 어디에나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약간 그 트위터에서 그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양쪽 진영의 가장 멍청한 사람, 가장 멍청한 트윗이 박제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공격하면 역시 저 진영은 멍청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SNS라는 게 보통 타임라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주장만 이제 뜰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네. 보통은 좀 약간 끼리끼리 뭉치게 되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장 같은 것들이 다 약간 극단적이게 좀 변하게 되고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트위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저 연구 결과를 자세히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뭐 어떻게 그 평가를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콩땅콩님이 그래서 트럼프가 트위터를 자주 활용했군요. 하하하. 네, 차단당했잖아요. 네. 농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영업을 한번 해도 되나요? 그럼요. 하셔야죠. 네.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펄어비스에서 서비스를 하고 최근에 도깨비라는 신작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그 기대를 모으고 있는 네. 여기서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에서 세이지라는 새로운 클래스가 출시가 됐고 이 세이지라는 클래스를 출시를 하면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포레스텔라의 강영호 씨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강영호 씨가 이번에 지금 솔로 앨범을 발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에 들어갈 곡 중에 하나를 선공개를 했어요. 이 세이지 클래스 출시와 맞춰가지고 더 네이션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 보시면 뮤직비디오가 되게 잘 뽑혀가지고 노래도 되게 락입니다. 락이고 약간 롤드컵의 오프닝으로 쓰면 되게 좋을 만한 그런 음악이라 가지고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들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게임하면서 틀어놓으면 이제 뽕이 차오르는. 그렇죠. 내가 파티의 주인공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러 갔습니다. 네, 오늘 단신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굉장히 양이 많았고. 네,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알찼네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단신으로 소개를 하고 싶은 그런 신간들이 더 있었는데 그런 것들 좀 나중으로 다 다음 주로 좀 미뤄두고 오늘 단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저희 소통은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팟빵 댓글 네. 로 하고 있고 물론 메일로 의견 주셔도 저희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댓글과 좋아요는 저희 방송을 더 널리 알리고 풍성하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힘을 받는데 아주 네. 도움이 되므로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그러고 보니 댓글 소개를 못했네요. 저희가 오늘 원래 항상 단신할 때 댓글 소개를 하는데 그러네요. 네. 저희가 네. 너무 소개할 단신이 많아가지고 다음번 단신 때 꼭 소개를 하도록 다음번 하겠습니다. 단신 때 AZSPD님 보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네, 다음번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뭘로 만나죠? 다음 주에는 저희가 게임 프리버드 게임즈에서 만든 투더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뭐 지그문트 시리즈라고도 불리는데 투더문이라는 작품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투더문 시리즈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투더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임포스터 팩토리가 이번 달 이제 초에 공개가 되었는데 그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게임을 즐기시고 반전이 좀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게임을 즐기시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더욱 재밌을 것 같고 게임 플레이 시간이 얼마 정도 되죠? 게임 플레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3.8시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 수치가 정확한 거 아닌가요? 3.8시간? 왜냐면은 이게 그 방송 준비하면서 봤는데 그게 머릿속에 좀 기억이 돼가지고 네. 저는 정확하게 3.8시간이 나왔고요. 네. 저는 근데 조금 더 걸렸던 것 같긴 한데 저는 하다가 자다가 해가지고 그래요? 4시간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4-5시간 그 정도 걸렸습니다. 모든 게임적 요소가 거의 없고 약간 비주얼 노벨 형식의 그렇죠. 네. 네. 게임이어가지고 게임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게임을 잘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길찾기 정도만 잘하시면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